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채 살아온 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반전이 정말 통쾌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순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38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8살이던 2014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결혼 정년기라는 주변의 압박에 시달리며 맞선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운명처럼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남자 이름은 박민호라고 하는데 저보다 3살 많은 31살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매너가 정말 좋았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깊어 보였고 특히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맞선 자리에서부터 순희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돼요. 정말 행복하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드라마 같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때 몇 번의 연애는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 끝났고 20대 후반이 되면서는 아예 연애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를 만나면서 이런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라면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 씨는 정말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매일같이 안부 문자를 보내고 주말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심지어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직접 약을 사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성실한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맞선을 본 지 1년 만인 2015년 5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호 씨 가족들도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때 시댁은 꽤 큰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신혼집도 강남의 새 아파트로 마련해 주시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순이가 고생할 일은 없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행복은 정말 짧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민호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더 열심히 일하려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시댁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건설회사가 대형 공사에서 연달아 손해를 보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민호 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대책회의를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들어와도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만 계속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뒷바라지나 잘해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민호 씨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혼자서 큰 집을 지키며 독수공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혼 때 꿈꿨던 다정한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호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한 거예요. 장인어른께 정말 죄송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무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두신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도와주셨어요. 사위가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돈으로도 시댁 사업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결국 2015년 말 시아버지 회사는 완전히 부도가 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막대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순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장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 몇 년만 버티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위장 이혼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민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다른 여자 만나지 않을 거고 사업만 정리되면 바로 재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2016년 초에 저희는 법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부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위장 이혼 이후에도 민호 씨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제 길을 위해 뛰어다닌다고 했는데 가끔 만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곁에서 지켜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봄,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사업 실패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간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때 민호 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했으면서도 시아버지 장례는 초호화로 치렀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라며 눈물을 흘리는 민호 씨를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3일장으로 하면서도 최고급 관을 쓰고 조화도 가장 비싼 걸로 주문하고 음식도 특급 호텔에서 준비했어요. 장례비만 몇 천만 원이 들었을 텐데 저는 그때도 역시 효자구나 하며 민호 씨를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후부터 민호 씨는 더욱 달라졌어요. 이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만나자고 해도 아직 정리할 게 많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실제로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이라도 갖게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호 씨를 만날 때마다 아이 갖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서 아이를 갖자라고 미루더라고요. 저는 이미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저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말기 상태여서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저의 전부였거든요. 어머니는 석 달 정도 투병하시다가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제대로 장례 치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절약하며 사셨으니까 마지막만큼은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직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큰 돈을 쓸 수 없다.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 치르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버지 장례는 그렇게 호화롭게 해놓고 제 어머니 장례는 조용히 하자니요. 더 화가 난 건 장례식 당일에 민호 씨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화환 하나만 보내놓고는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민호 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민호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봤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민호 씨가 2018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대형 물류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민호 씨는 그 집의 대릴 사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아이는 202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돌이 갓 지난 상태였고 곧 돌잔치를 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10년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민호 씨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설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호 씨가 그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 집에서는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복수를 결심했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제 청춘을 돌려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민호 씨와 그 여자에게 똑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돌잔치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은 SNS에 다 올리더라고요. 2021년 10월 둘째 주 일요일,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돌잔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돌잔치 당일, 저는 일부러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머리도 새로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 확실히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민호 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자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돌잡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된 그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민호 씨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고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크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저는 박민호 씨의 진짜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위장 이혼이었고 지금까지 10년간 그를 기다려왔어요. 연 회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객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여자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그가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순이야, 잠깐만. 밖에서 얘기하자며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들 들으세요. 이 남자는 10년 전부터 저를 속여왔어요. 위장 이혼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고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 잠깐만요.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기혼자라는 걸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보니까 그 여자도 민호 씨에게 속은 피해자더라고요. 민호 씨가 자신에게는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연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여자의 가족들은 민호 씨에게 몰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따지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정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갑자기 연 회장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잠깐만 설명할게. 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 버린 거죠.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요. 남겨진 저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와 하객들. 정말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10년간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뿌듯함까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 여자도 정말 피해자였어요. 민호 씨가 자신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접근했고 부모님께도 훌륭한 총각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혼인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민호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는 계속 사과했고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언니가 받으실 위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민호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제가 대신 지겠어요. 그리고는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일로 너무 화가 나셔서 민호를 완전히 내쳤어요. 저도 이제 그와는 끝낼 거고요. 대신 언니께서는 조용히 지내주세요. 아이 때문에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5억 원이면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들이었고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복수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은 후 민호 씨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 집에서도 쫓겨났고 시댁 사업도 완전히 끝났고 이제 진짜 혼자가 된 상태였죠. 순이야, 정말 미안하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 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10년간 충분히 속았거든요. 이제 됐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것이 민호 씨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집도 팔고 짐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밴쿠버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평온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가끔은 그 10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거든요. 지금 제 나이 38,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제가 증명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